어서 오세요. 긴 여행 피곤하셨죠? 익숙하지 않은 말씨, 그러나 이상하게 낯익은 억양. 말도 안 돼. 이 애가 어떻게 여기서? 이 손, 이 온도. 이건 내 딸 유나야. 틀림없어. 등을 누르던 그 손끝에서 저는 제 아이를 느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우리 앞에서 낯선 이름으로 익숙한 손길로 우릴 다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라카이. 투명한 바다와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그 풍경과는 조금 달랐죠. 정영구와 최선옥 부부는 이른 아침 리조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긴 정말 바다가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본 게 언젠지 모르겠네. 두 사람은 한국의 대형 외식 기업을 일군 성공한 부부였어요. 정영구는 한식 프랜차이즈를 세계로 확장시킨 인물이었고, 최선옥은 김치 명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번 보라카이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정영구는 이곳에 한식당 입점을 준비 중이었고, 최선옥은 필리핀 현지 셰프들과 함께하는 김치 워크숍 초청을 받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엔 아무리 성공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IMF 직후 딸 정윤아를 해외 입양 보냈던 기억이죠. 그날 이후로 아무리 바쁘게 살고 성공을 거듭해도 정윤아의 기억은 늘 이들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선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낡은 회중시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거 유나가 6살 때 선물한 거예요. 비록 장난감 시계였지만 꼭 고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네. 그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시간도 그 순간부터 멈춘 듯했죠. 정영구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그는 브리핑 파일을 챙겨 리조트 지점 매니저와의 회의를 준비했고, 최선옥은 오후에 요리 수업 준비를 위해 김치 속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마사지 샵에 들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전 잠시 피로를 풀자는 가벼운 생각이었죠.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전통 마사지 샵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지 원하시면 이쪽으로 모실게요. 정중하면서도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최선옥은 순간 멈칫했어요.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 발음 사이사이의 억양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젊은 여성, 갈색빛이 도는 긴 머리카락, 미소 짓는 인매와 눈꼬리가 이상하게 낯익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아, 영어식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한 단어가 울렸습니다. 유나. 여보,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리아 씨, 혹시 한국말 배우셨어요? 네, 조금.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순간 최선옥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릴 때 입양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국계일 뿐일까요?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상황이 괜한 오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 단어는 다시 가슴속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죠. 마사지가 끝난 후 리아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편안하셨어요? 저녁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 있어요. 꼭 구경하세요. 최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리아의 오른팔에 시선이 멈춰 있었거든요. 하얀 팔에 아주 희미한 점 하나. 그 점은 유나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검은 점. 5살 때 손등에 키스를 해주며 말했죠. 이 점은 엄마가 매일 사랑한다고. 도장 찍는 자리야. 그 점이 보였을 때 최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선옥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개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면 파도 소리가 하늘을 타고 내려왔고 멀리선 불꽃놀이가 반짝였지만 마음은 그저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 그 손길, 그 웃음, 그 점. 하룻밤을 두고 마음속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어요. 맞아, 유나야, 너 맞지? 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너무 많은 물음표들이 남아 있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 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본 거겠지. 정영구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당신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유나 같다고 생각해? 최선옥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쓰여 있었어요. 자기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가슴속 가장 아픈 상처를 서로 감싸듯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그 마사지 샵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유나인지. 샵 안은 어제와 같은 향으로 가득했어요. 아로마 오일과 나무 바닥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 특유의 익숙한 무언가가 뭐랄까, 오래전 이불 속 엄마의 살레음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서 오세요. 어제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 리아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전히 고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오늘은 연보라빛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또렷하게 최선옥의 기억을 때렸습니다. 예전에 유나가 유치원 발표회 때 입었던 연보라색 드레스가 생각났어요. 딱 그 색깔이었어요. 엄마, 나 공주 같지?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다시 뵙네요. 리아 씨. 네, 어제도 오셨었죠? 기억나요. 손이 따뜻하시고 등 근육이 많이 뭉쳐 있었어요. 그 말에 정영구가 살짝 웃었지만 최선옥은 한순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따뜻하시고 예전에도 유나는 자주 엄마 등을 주물러주며 그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는 손이 항상 따뜻해. 그래서 좋아. 그 아이가 했던 말과 너무도 똑같았죠. 마사지가 시작되고 그녀의 손길이 다시 최선옥의 등에 닿았습니다. 지그시 눌러오는 그 힘과 온도, 손끝의 리듬, 전날과는 또 다른 차원의 확신이 밀려왔어요. 손은 기억하죠. 피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 건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마주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어도 그 감각은 돌아오더라고요. 리아 씨, 혹시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리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사지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릴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주 가끔 어떤 냄새나 소리가 익숙해요. 김치 냄새라던가 한국말 엄마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 순간 최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리아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 살짝 맺힌 눈물, 그리고 애써 웃으려는 입꼬리가 보였어요. 그건 분명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리아는 작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그 향도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이 차,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줬대요. 녹차인데
한국 전통차라고 들었어요. 정영구가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리아는 살짝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입양 전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서류에 유나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 말에 최선옥은 그 자리에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목을 대가 떨려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을 열고 안에서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20년 전 딸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유나의 손에 쥐어줬던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펜던트 안쪽엔 작게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윤아, 엄마가 언제나 기다릴게. 리아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멈춰섰습니다. 입을 가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말.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건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밤이었다. 그날의 마사지 이후 최선옥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정말 아무 말 없이. 불 꺼진 방, 창가에 놓인 회중시계 하나. 침대 위엔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속에는 작은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건 20년 전 고아원 앞에 마지막으로 아이를 데려다 줄 때 그녀가 직접 바느질해 만든 손수건 보자기 안에 담았던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벼운 회중시계, 아이의 돌 사진, 그리고 작게 접힌 편지 한 장. 최선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은 손때가 타 있어 마치 세월이 그 자체로 적힌 것 같았죠.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읽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유나야, 엄마는 지금 너를 안고 글을 쓰고 있단다. 이렇게 예쁜 얼굴을 두고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해야 했던 건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너는 엄마의 첫 아이야. 엄마의 봄이었고 엄마의 희망이었어. 그런데 말이다. 그 봄이 너무 빨리 겨울이 되었단다. 너 아빠는 그때 공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 엄마는 식당이라면서도 너를 제대로 돌보질 못했단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그만 너를 위한 결정을 해야 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꼭 알아줬으면 해.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낸 게 아니란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제대로 못 키울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랑하는 우리 딸, 언제 어디에 있든 부디 따뜻한 손을 잡고 맛있는 밥을 먹고 웃으며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아주 먼 훗날이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보게 해줘. 사랑해. 유나야. 엄마가.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자 최선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차올랐어요. 20년을 꾹 눌러왔던 말들이 가슴 안에서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 정영구는 조용히 아내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각나. 고아원 앞에 너를 안고 섰을 때 너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얼굴을 묻었지. 그리고 아빠, 나 또 와? 라고 말했었지. 그 말은 정영구의 마음을 평생 괴롭혔던 한 줄이었습니다. 나 또 와?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별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그들은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유나는 그날 그냥 잘 놀다 가는 줄 알았을 거야. 우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무 설명도 아무 약속도 못 했잖아. 그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아원 앞에 남겨졌던 그 봄날의 유나를 가슴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딸이 바로 저 마사지샵에서 살고 있다면, 그 아이가 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운명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까요? 정영구는 아내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수리하지 못했던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낡은 태엽 시계. 10년 전 멈춘 그 바늘은 아직도 고장난 채였지만 그건 어쩌면 부모로서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상징이기도 했죠. 이번엔 꼭 고치자. 이젠 유나랑 같이 고치자. 최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리아가 일하는 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의도를 품고 그녀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샵 입구 앞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리아가 가게 밖에서 누군가에게 쩔쩔매는 모습, 거칠게 팔을 휘두르는 현지인 남성과의 언쟁.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정영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현지 언어로 막말을 퍼붓는 그 남자. 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 너가 한국으로 떠나면 이 빚은 누가 갚아? 넌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정영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리아의 손에서 깨진 휴대폰이 쨍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괜찮습니까? 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현지 남성은 움찔했습니다. 리아가 다급히 고개를 들어 정영구를 바라봤고 그 눈엔 놀람과 당황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최선옥도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어젯밤 꺼내어 닦아놓은 목걸이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죠. 리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전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영구와 최선옥은 무겁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건 거절이었지만 그 거절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마치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외면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리아가 일하는 샵 옆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아가 퇴근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해가 질 무렵 리아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허름한 가방 하나 그리고 발끝엔 무거운 피로가 느껴졌어요. 그녀가 지나가려는 순간 최선옥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 이거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리아는 당황하며 상자를 바라보다 결국 받아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조용한 밤, 리아는 방 한 구석,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와 멈춰버린 회중시계,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 하나. 혹시 내가 맞다면 그때 못해준 말 지금 꼭 하고 싶어요. 유나야 미안해. 사랑해. 그녀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기억을 꺼내기라도 하듯 오래전의 감정이 뭉글뭉글하게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왼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녀의 팔 안쪽 살짝 휘어진 위치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죠. 그 점, 그건 입양 직전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흉터이자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으로 그 점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점은 엄마가 매일 사랑한다고 도장 찍는 자리야. 5살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말. 늘 포근하게 감싸던 목소리. 콩나물국을 시키며 부채질하던 주름진 손. 비 오는 날 등 뒤에서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던 사람. 그 기억들이 마치 꿈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리아는 조용히 다시 샵으로 출근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무렵, 샵 앞에 다시 정영구와 최선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차분한 옷차림, 손엔 꽃 한 송이. 말없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리아는 그들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편지,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최선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걸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점, 너의 팔의 그 점, 너 정말 유나야? 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입술이 떨리며 작게 말했죠. 그때 왜 절 버리셨어요? 그 말에 정영구와 최선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리아는 천천히 돌아서 가려다 말없이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그 시계, 나 매일 그 소리 꿈속에서 들었어요. 보라카이의 저녁은 낮과는 또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분명 햇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하늘빛은 어느새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얇은 셔차 사이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어요. 리아는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발끝이 모래를 스치고 슬리퍼가 모래에 살짝 잠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엔 2개의 시간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지금 걷고 있는 보라카이의 저녁과 아득히 멀리 떨어진 서울의 골목.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달려오던 아버지의 모습. 빨간 우비를 입고 소꿉놀이 하던 기억. 그게 꿈인지 상상인지 혹은 진짜였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흐릿했지만 그 모든 감각이 오늘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발소리. 리아가 고개를 돌리자 정영구와 최선옥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그늘진 얼굴에 어느 때보다도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맨손. 무언가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건 이번엔 아무 증명도 없이 그저 마음 하나로 왔다는 뜻이었어요. 리아, 아니 유나야, 한 번만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리아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그녀의 표정 속에 다 담겨 있었죠. 2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사이를 메우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그 말에 최선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영구는 고개를 떨궜고 그저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너희 부모야. 그때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너무 서툴게 표현했던 사람들. 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최선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 한 문장이 20년 동안 끌어안고 있던 죄책감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죠. 그땐 우리가 너무 무력했어. 너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못 데려갈 만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일 만큼 늘 그렇게 바닥이었어. 정영구가 뒤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실직하고 외할머니가 쓰러지시고 우리 둘 다 그때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단다. 그래도 그게 널 보낼 이유는 될 수 없었는데 모든 게 우리가 평생 쥐고 살아온 벌이야. 리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게 들리고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욱신거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팔을 걷었습니다. 그 점, 어릴 적 엄마가 도장 자리라고 했던 그 작은 점. 이 점 기억하세요? 최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지만 리아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기억만 하면 뭐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잊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한국말을 따라하다가 맞기도 했어요. 나는 김치 냄새가 좋아서 가게 앞에만 서 있으면 왜 그러냐고 혼났어요. 나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정영구는 얼굴을 감쌌고 최선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앞에 앉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채 어른이 된 무수한 밤을 홀로 견딘 어른이었어요. 잠시 후 리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당신들 손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 손 기억나요? 등을 문질러주던 손. 잠들기 전 머리맡에 올려져 있던 손. 그 말에 최선옥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이번엔 리아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최선옥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영구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아 김현지 고용주 관련 서류. 불법 고용 및 채무 조작 증거 확보됨. 직접 확인 바람. 정영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널 지킬 차례야. 그 누구도 널 여기 붙잡아둘 수 없게 만들 거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라카이의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조용히 넘실 때는 파도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리아는 숙소 방 안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20년 전 그녀가 떠나기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손에 쥐었던 그 은목걸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 뒷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에 반사된 미세한 각인. 그리고 그 속에 새겨진 이름. 정윤아. 엄마가 언제나 기다릴게.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유년 시절의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기억들을 하나둘 이어주는 실마리였어요. 분명하게 각인된 정윤아라는 이름.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 사람처럼요. 다음 날, 리아는 샵 문을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디선가 한 장의 그림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한국에서 살던 낡은 단독주택. 창밖에 줄지어 매달려 있던 고무장갑. 어머니가 고추장을 발라 굽던 꽁치 냄새. 아버지가 집 마당에 놓인 빨간 자전거 바퀴를 고치던 뒷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막 물 위로 떠오르려는 듯 불규칙한 호흡처럼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어요. 정윤아, 그게 내 이름이었다면 난 이제 어디서부터 살아야 할까? 한편 정영구와 최선옥 부부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긴 회의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확장 사업 명목으로 준비해왔던 모든 서류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온 고용주의 불법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정영구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아의 고용 명의가 조작되어 있었고 고용계약서엔 그녀가 직접 서명하지도 않은 허위 기록이 가득했죠. 심지어 체납자 등록 상태 또한 조작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그녀는 불법 체류자 상태가 아님에도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로 얽혀 있었어요. 이건 감금이야. 명백한 인신 구속이야. 최선옥은 말없이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유나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아준 거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상이 안 되네. 그날 오후
리아는 샵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오래된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윤아, 나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을 타이핑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고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처음으로 다시 불러보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영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지 이민국 고위 담당자와의 통화였죠.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확인이 끝났고 우리는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갈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 이민국 측에선 귀국을 위한 임시 신분 발급 가능이라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단 현재 고용주 측이 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을 정리해야 하는군. 며칠 후 리아는 샵에서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쪽 아무도 모르게 노란색 메모지 하나를 붙여두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저 여기 있을게요. 혹시라도 날 다시 찾아주신다면 이번엔 그냥 꼭 안아주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고용주와 마주쳤습니다. 창고 안 낮게 웅얼거리는 고용주의 목소리. 거칠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리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한국으로 간다며?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넌 여기 절대 못 나가. 그 순간 창고 문이 찰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잠금 장치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창고 안은 어두웠고 공기조차 탁했어요. 리아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 앞엔 고용주 마르코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그 서류 하나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넌 지금까지 내 가게에서 살았고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고 빚도 내 이름으로 대신 갚았잖아. 그건 당신이 강요해서. 그럼 증거라도 있어? 내가 널 붙잡았다는 증거.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리아는 말이 없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영구가 한 걸음에 들어와 마르코를 밀쳐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현지 변호사와 경찰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옥이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죠. 유나야, 괜찮아. 리아는 멍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그 눈빛엔 분명 두려움도 죄책감도 그리고 오래된 기대가 함께 깃들어 있었죠. 왜 오셨어요? 최선옥은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엔 20년 전 딸의 이름이 새겨진 가족관계 등록증 복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서류 가장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아 대한민국 국적자 실종 등록 해제 신청 완료. 너를 다시 우리 딸로 되돌리러 왔어. 그 순간 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너짐이었어요. 지금까지 리아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정윤아라는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유나야. 그 한마디에 리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들이 내 부모예요? 최선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맞아. 유나야. 그 이름 부르기까지 20년이 걸렸어. 정영구도 다가와 딸의 반대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셋 함께 가자. 다시는 놓지 않을게. 경찰은 마르코에게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조작된 계약서, 고용주 등록명의 도용, 출입국 명단 조작 혐의 이미 확보된 증거로 마르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널 그냥 보내줄 걸 그랬지.
리아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정윤아라는 이름이 비로소 몸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지 이민국과 대사관의 협조로 임시 여권과 귀국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정영구와 최선옥은 딸과 함께 리조트 옥상에 마련된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 데리러 올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난 이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출장이었다고 생각해. 리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나도 이제 믿어보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리아의 숙소 문 앞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익명에 보낸 사람.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최선옥이 그 편지를 집어들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또 다른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었죠. 보라카이의 새벽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짧고 강한 빗줄기가 지나간 후 아침 햇살은 바다 위를 조용히 덮듯 스며들었죠. 숙소 안 리아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손에 든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낯익었어요. 마르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써준 계약서들, 넌 아직도 나와 법적으론 얽혀 있어. 잊지 마. 그 편지는 협박이자 경고였고, 동시에 리아가 왜 쉽게 한국에 가지 못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증거였죠. 그날 아침 리아는 부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 사람은 숙소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리아는 어제의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난 얼굴이었고 부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 사실은요, 그동안 마르코한테 얽혀있던 게 좀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인한 적 없는 서류에 제 이름이 쓰였고 몇몇 서류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정영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확보한 서류엔 일부 조작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조작이었죠. 그건 명백한 범죄야. 너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효력이 없어.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게 돈을 몰래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임을 제가 뒤집었었어요. 최선옥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걸 왜? 그냥 제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이 일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선옥은 오래전 고아원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을 떠난 유나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여전히 버려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거였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리아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젠 있어서 그래요. 그날 오후 정영구는 변호사와 함께 마르코 관련 서류 정리를 마친 뒤 현지 대사관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귀국 비자 발급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남은 문제는 단 하나. 현지 경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진 리아는 자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필리핀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조사 중 출국 제한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만약 마르코 측이 끝까지 버티면 몇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진 불법 영업 권한의 일부는 리아 명의로 얽혀 있어요. 그럼 그 가게를 우리가 사들이면 되겠네요. 정식으로 사업 양수 계약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든 구조에서 지워버리게.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결단이시네요. 그 아이는 우리 딸입니다. 딸을 데려가는데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같은 시각
리아는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그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그녀가 기억 속에 남겨두고 있던 한국의 집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던 작은 마당, 빨래줄에 걸린 색색의 옷, 그리고 마당 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의 뒷모습. 그녀는 그 그림의 맨 위에 작게 적었습니다. 가고 싶은 집, 다시는 떠나지 않을 그 집. 그리고 그날 저녁, 정영구는 카페에서 한 남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딘지 익숙한 듯 낯선 얼굴, 정갈한 수트 차림, 그리고 검은 가방 하나.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 일에 제가 개입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영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쪽은 지금 이 일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남자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마르코가 남겨놓은 자료 중엔 정윤아 씨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정영구는 남자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르코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리아가 입양된 이후 처음 일하게 된 현지 가정의 친인척이었고, 마르코와도 오래전부터 사업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체류 의심 기간 동안 외국인 등록이 끊긴 해에 몇 주간 연락이 두절됐던 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우린 지금 그 아이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다음 날 최선옥은 리아와 함께 현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미리 준비해둔 문서 파일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엔 리아의 손이 꼭 잡혀 있었어요. 딸의 손은 차가웠고 손가락 사이에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속삭였죠. 괜찮아. 이제 너가 혼자 뭔가를 짊어지는 시대는 끝났어. 넌 우리 딸이니까. 리아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자신이 홀로 세워온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경찰서 안, 변호사, 통역관, 대사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정영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정윤아의 친부모이며 법적 입양 해제 및 귀국을 위한 신분 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 고용주였던 마르코 씨는 본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딸을 법적으로 얽매고 감금해 왔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여기 제출합니다. 서류가 경찰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주변 공기마저 정리되는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법적 검토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며칠 후 리아의 모든 법적 장애가 해소됐다는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단 이민국은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명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 항목은 바로 귀국 후 보호자와의 실거주 약속 및 서류 확인서, 즉 누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정원 한편에 앉은 세 사람. 정영구는 리아를 바라보다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노란색. 리아가 예전에 샵 카운터에 몰래 붙여두었던 그 메모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 여기 있을게요. 혹시라도 날 다시 찾아주신다면 이번엔 꼭 안아주세요. 정영구는 메모지를 딸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계약서야. 최선옥도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리아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그 노란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죠. 그럼 같이 가요. 진짜 가족으로. 며칠 뒤 공식 출국 수속이 진행되었고, 리아는 20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된 임시 여권엔 정윤아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여권 속 사진은 그녀가 직접 찍은 가장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리아는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하던 마사지 샵.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가게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일하며 받은 소중한 팁 일부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곳은 제게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던 공간이기도 했어요. 이 돈은 지금의 또 다른 리아에게 전해주세요. 그녀는 돌아서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정말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진짜 누군가에게 안길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죠. 보라카이의 바람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다조차 조용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아침이었죠. 정영구는 변호사와 함께 보라카이 시내 외곽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거긴 바로 마르코가 사용하던 개인 창고. 조사관의 협조 아래 그의 물품 일부를 공식 압수할 수 있었고 오늘은 그 핵심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문서 박스, 서랍장, 그리고 잠긴 캐비닛. 경찰이 열쇠를 따자 그 안에서 한 권의 오래된 검은색 가죽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책등에는 흐릿하게 손글씨로 쓰인 단어 하나. 정밀이야. 정영구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일정표가 있었고 다음 장부터는 하나하나 정리된 고용 기록, 금전 내역, 그리고 대출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중 눈에 띄는 문장. 2019년 4월 L 계약서 위임 완료. 서명 대리 유효 5년. 2020년 2월 한국인 사업가와 미팅 예정. L 동행 불가. 추적 가능성 우려됨. 정영구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다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설마? 뒤이어 등장한 이름들 중 한 외식 기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정영구의 회사. 그리고 그 아래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L은 한국 국적자임을 안다. 본인도 어렴풋이 기억 중. 단 정체 노출 시 귀국 의지 높음 판단됨. 통제 유지 필요. 그건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리아를 통제하고 그녀의 기억과 신분을 무기화한 기록. 심지어 그녀의 귀국 의지조차 예측된 채 억제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정영구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뒤에는 리스트 한 장이 있었죠. 보호자 후보자 명단 그 제목 아래 사진 없이 나열된 이름 몇 개. 그중 하나. 정윤아 김모 씨, 입양 예정자에게 위임 불가 통보. 그날 오후 정영구는 바로 최선옥과 리아를 불러 호텔 라운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죠. 리아야. 아니, 유나야. 사실 너가 왜 그렇게 붙잡혀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넌 단순히 값싼 노동자가 아니었어. 그들에겐 통제 가능한 한국인이 필요했어. 해외 입양아, 한국말 가능, 현지법 이해도 낮음. 너는 그들에게 너무도 이상적인 도구였던 거야. 리아는 입을 다문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고 손끝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내 이름조차 지키지 못한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가 있어. 넌 이제 그 어두운 장부 속 이름이 아니라 우리 집 족보에 들어갈 아이야. 그날 저녁 정영구는
본사 한국 법무팀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마르코의 장부에 기록된 정보들을 토대로 현지 법인 설립을 중지하고 대신 한국 입양인의 인권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의 결정은 단호했고 단순한 딸의 귀국을 넘어 더 많은 리아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편 리아는 혼자서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장 한 켠에 꽂힌 작은 한국어 회화책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책 제목은 처음 만나는 우리말. 그녀는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리듯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하게 그 책장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건 누군가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밤 숙소로 돌아온 리아는 자신의 침대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합니다. 마르코의 가죽 장부 표지는 그대로지만 속엔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죠. 그 접힌 페이지를 펼치자 그 안엔 놀라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아, 출생지 서울, 가족관계 등록 원본 보관 중, 진짜 부모 찾을 시 보상 협상 가능성 존재, 단 감정 개입 시 수익성 하락 우려. 리아는 입술을 떨며 그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게 너희가 날 붙잡은 이유였어.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민국의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손에 쥐어진 하얀 서류 한 장. 그건 리아, 아니 정윤아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입국 허가를 받은 확인증이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구나. 리아의 말에 정영구와 최선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셋의 손끝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은 서로를 기다렸고 그 손은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은 대기실. 정영구는 슬그머니 조그만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가 돌잔치 때 선물 받았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창고 구석에서 찾았대. 박스를 여니 그 안에는 조그마한 은수저와 손도장 인쇄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아는 천천히 손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 작고 여리고 지금의 자기 손과는 전혀 다른 아이의 흔적.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올려 맞춰봤습니다. 완전히 겹치진 않았지만 그 어긋남이 오히려 지금의 성장을 느끼게 해줬어요. 나 이렇게 작았었구나. 최선옥은 그 옆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때도 울보였지? 우유 한 병만 안 줘도 그렇게 울어대더니? 세 사람은 작게 웃었고 이제야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리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사이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그 목걸이와 가족 등록증이 담긴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20년 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무 망설임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정영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울 도착하면 우리 집부터 가자. 너가 태어난 동네. 그 길부터 다시 걸어보자. 리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 한마디에 기내 안의 온도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지금껏 마음속에서만 불렀던 그 호칭,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아빠라는 단어. 정영구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행기 착륙.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 리아는 멈춰섰습니다. 그 앞엔 환영합니다. 정윤아라고 적힌 작은 피켓을 들고 선 정영구의 후배 직원 몇 명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선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건 누가 준비한 거야? 정영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 이런 일이니까 누구라도 축하해주고 싶었대. 리아는 그걸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꿈 같아요.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예요? 최선옥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젠 너의 방도 준비돼 있고, 냉장고엔 김치도 가득이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차 안. 서울 외곽을 달리는 중 창밖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흘러갔고 리아는 마치 여행 온 아이처럼 모든 걸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저기 저 시장 간판 옛날엔 저렇게 생겼었나요? 최선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옛날에 우리 반찬 가게 있었어. 거기서 너가 처음으로 김치 씻어 먹었지? 그래서 입에 김치 물들고 한참 울었잖아. 맵다. 이러면서. 리아는 킥킥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단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따뜻하고 어색하고 고마운 감정이었죠.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멈춰선 리아. 문을 열려는 순간 최선옥이 가방에서 조그마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가 태어나기 전 찍은 거야. 이제 다음 가족 사진은 너가 가운데 있어야겠지. 리아는 눈을 감고 그 사진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정영구의 조카, 그리고 리아의 사촌 오빠. 그는 리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오긴 왔네요. 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아침, 최선옥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김치통을 꺼내며 조용히 물을 썰고 마늘을 다지던 손끝엔 살짝 떨림이 있었지만 그 속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가 가득했어요. 유나가 좋아했던 맛은 기억 안 나지만 이건 꼭 해주고 싶었어. 거실에선 리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요한 새소리, 창밖의 아침 햇살, 그리고 가장 낯설고도 익숙한 김치찌개 끓는 냄새. 그 향은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리며 천천히 퍼져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유년, 밥상 위에서 흘리던 국물, 엄마 손이 담긴 냄새였죠. 리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문을 열고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선옥이 고개를 돌리자 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어났니? 아직 안 끓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리아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손엔 아직도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정영구도 곧 거실로 나왔고 손엔 아침 신문과 작은 텀블러 한 잔. 오늘은 내가 신문 대신 딸 얼굴 보며 밥 먹는 날이네. 잠시 후 뚝배기에서 김치찌개가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옥은 조심스레 찌개를 식탁 위에 올렸고 그 옆엔 새하얀 쌀밥과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그리고 리아가 입양되기 전 자주 먹었다는 깻잎 무침이 함께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첫 국물. 리아는 찌개의 향을 맡고 숟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너무도 낯익은 맛. 그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마치 수십 번, 수백 번은 먹었던 듯한 가슴속에 박힌 맛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 맛 진짜 기억나요. 최선옥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그래, 이게 엄마 손맛이란다. 그 식탁 위엔 말보다 감정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설명보다 깊은 교감이 오갔어요.
정영구는 조용히 리아의 밥그릇에 깻잎 무침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너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깻잎을 밥 위에 얹고 찌개 국물 조금 떠서 먹는 거.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이젠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리아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정영구가 조용히 회중시계를 꺼내 리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시계, 20년 전 고장난 채 멈춰있던 그 시계. 이거 너가 어릴 때 고쳐달라고 했던 거야. 이제 같이 고치러 가자. 리아는 시계를 받아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간도 비로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리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자신의 손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봄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 옆에서. 그리고 천천히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때론 시간은 멈추기도 하고 사람은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체온,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이름은 다시 우리를 불러옵니다. 정윤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놓쳤던 시간을 다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다시 흐르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나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 흐름을 기다려주는 손이 없다면 시간은 멈춘 채 사람의 마음도 함께 얼어버리죠. 그날 정윤아라는 이름이 다시 불리고 한 집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멈췄던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시 만나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사연도 언젠가 이 채널에서 다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시간 속 가족의 이야기를 더 깊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